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우리 선택형 좀 정리하고 있는데 빨리 좀 여러분 끝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한번 가보면 현재 쟁점 13위죠, 여러분. 소수주제 임시총회 소집 청구죠. 하여간 이번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요한 걸 한번 이렇게 짚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한번 듣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수주주 주총회 소집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판례도 있고 해서 여기 이제 선택형으로 한 문제가 형성되면 소집권자 등등에 대한 기타 내용들이 함께 오지선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 있고요. 이 소수주 3%, 그다음에 소집권자는 이사회 소수주주 3%, 그렇죠? 감사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서면으로 전자문서로 이사회 소집 청구를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소집 청구했는데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직접 소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판례에서 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입니다. 이게 뭘로 볼 거냐, 그죠? 이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는 맞아요.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자 형태지만 여기 문서로는 내용이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판례했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되겠네요? 그렇죠. 모바일 메시지, 카톡 등도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이거는 이제 어, 대표이사에 계속 주주총회 소집하라고 했는데 어, 우편으로 보냈는데 안 받았죠. 안 받고 계속 하니까 카톡으로 보냈는데 카톡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면 읽은 표시가 되잖아, 그죠? 이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읽은 걸로 보고 수집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법원 허가를 거쳤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전자문서 다시 면서 그 상대방 측에서는 문서로 보낸 게 아니다. 문자로 보낸 것은 수집 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판례는 맞다고 봤던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문제됐던 거는 소수주가 주총의 결의사항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로 신청 못한다는 것을 판례가 설시를 해줬어요. 그렇죠. 회의 목적사항과 이유가 또는 두 번째는 이유가 이사에 제출한 청구서와 맞지 않아요. 목적상의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법원이 성명권을 주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수정이나 변경기를 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법원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정해서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해됐죠? 그렇게.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 대표에서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임총회 소집 시기 매년 이래 뭐 됐고 임시총회 됐고요. 소수주주의 임시주총회 소집 청구를 했어요. 법원이 이제 허가를 했는데 소집 기간을 정하지 않고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언제까지 그러면 소집을 할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수주는 소집 목적에 비추어서 우리 판례는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례가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버렸는데도 안 했다? 그러면 소집 권한은 소멸됐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요걸 알아두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알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집 절차에서 통지와 공고, 그 다음에 뭐 계속 3년간 도달 안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알 것이고, 통지서의 회의 목적상 기재, 의결권 없는 주제는 소집 통지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회사의 특칙, 총회 10일 전에 서면 통지 발생할 수 있고, 주조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소집 절차 없이 주총회 개최할 수 있고, 서면계로서 주총회 가름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조문 문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회 소집의 철회다. 철회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철회 연기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소집과 동일한 방법으로. 알겠죠? 소집 절차에 준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죠. 대표이사가 소집과 동일 방법으로 통지 공고해야 돼요.
그 유명한 판례가 있죠.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총회장소 출입문에 표시하고 공고문 부착하고 퀵 서비스 보내고 휴대전화 수입처에 통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던 그 판례가 맞다고 봤습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총했을 때 의장 선임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 주총에서 선임된 임시의장이 진행된 주총의 결의가 유효한지 여러분 결론 알고 있어야 돼요. 유효합니다. 이 사건은요, 주들의 의사에 반해서 대표이사가 자진퇴장해 버렸어요. 혼자 화가 나가서 나와버렸던 거죠. 물론 걔 선언은 하고 도망갔죠. 그는 우리가 판례 뭐라고 봤냐면 의장으로서 직책을 포기했다.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던 주식수 과반수의 주들이 전 주주의 동의로 임시장 선출한 거 맞냐? 맞다고 봤습니다. 괜찮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둘 것은 소수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 소집했죠. 그때 의장은 누가 할까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이해관계 청구에 의해서 선임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14번째 주제가 됩니다. 이거는 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과 관련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이것들은 선택형으로 꼭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결의 취소의 원인 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절차, 방법이 이거는 법령 정관에 위반하는 것이고요. 내용은 정관에 위반되는 거죠. 그럼 내용이 법률에 위반될 때 어디 갑니까? 그거는 무효의소로 간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래서 내용, 정관, 그 다음에 내용, 법률 위반, 무효의소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고 피고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주주이사 감사, 피고는 회사, 2개월 내에 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 합병 무효소는 6개월, 설립 무효소는 2년이라는 거, 제소기간이.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우리가 설립, 취소, 무효 취소소에서 앞쪽에서 준용하게 되는데 소송을요. 거기에서 재량기가 있죠. 이 재량기가, 법원이 재량기가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주총의 결의 하자에 와서는요. 취소의 소에서만 인정되고요. 나머지 무효, 부존재 이런 데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판결 효력은 대세요, 소구표가 있다는 거. 원래는요. 앞쪽에 설립 무효초 일반적으로는 장래어거든요. 장래어인데 주총 결의에서는요. 소구표를 인정합니다. 개별적으로.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판례 두세 개가 있는데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소의 결의 취소할 때 소의 변경은 제소기간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총에 의결이 있죠. 이렇게 있을 때 2개월의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총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잘못된 소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소 변경을 했습니다. 언제?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제소기간, 2개월 제소기간 지킨 걸까요? 가능하다고 봤어요. 왜? 2개월 제소기간 내 뭐죠?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여러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복수 결의일 때 취소해소 제기할 때는 제소기한 준수 여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할 거냐? 우리 판례는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임시주총에서 1번, 2번 의결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제소한 것은 1번 의결이었습니다. 이사 선임 결의 무효항인소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취소해서를 변경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결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관 변경 및 감사 선임 결의인데 2개월 제소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소 변경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적법합니까? 부적법하다. 알겠죠? 이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각 안건에 대해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한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의 취소에서 소송 중 원고 적격 문제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원고가 이제 사망하는 경우인데, 그죠? 주주인 원고가 사망할 때하고 이사인 원고가 사망할 때 좀 달라요. 주주인 원고 사망할 때는 상속인 소송 승계 가능하지만 이사인 원고가 사망했을 때는 소송 중단이 안 되고요. 소송 종료가 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의 지위는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다른 자가 소송 승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고 적격 상실은 소송 중 원고인 주주의 지위 상실되면 당연 상실되겠죠. 그렇죠? 근데 원고의 의사에 반해서 주주 지위 상실되더라도 당사자 적격 상실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에서입니다. 무효에서 원인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결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법령 위반되는 거죠. 이럴 때 무효에서예요. 근데 부존재소에는요. 절차와 방법이에요. 절차와 방법이 총회 결의 부존재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매도에 관한 주총 자체가 없었다. 이럴 때 외관적 징표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주식의 전역 환경 사람이 주총 의사라고 위조했다. 그래서 이럴 때 주총 결의 외관인 존재 없다. 이럴 때는요. 확인의 이익조차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총 자체가 소집되지 않았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결의서 등의 결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다.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총 의사라고 위조했다. 확인 이익조차도 필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의 성질은 확인의 소이기 때문에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의무효부정 확인소에서의 무효의 원인인데 뭐 회사의 본질적인 어떤 그 내용하고 위배되면 무효의 원인을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유한책임 원칙에 위반된다든지 그죠?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존재 원인은 이런 것들 보시면 이사의 결의도 없고 소집 권한이 없는 이사 감사에 의한 총회 소집했다. 이런 거 부존재 원인이 됩니다. 총회 사내 선언 후 일부 주주의 별도의 장소에서 결의했다. 뭐 이런 것들.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부존재로 봤다는 거 뭐 몇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존재 확인서에서 원고는 제한이 없다. 소에 이긴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주주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의 이익이 있는 회사 채권자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부존재 결의에 의해서 해임된 이사는 가능하지만 스스로 사임한 이사는 해당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피고는 회사로 한정되는 거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결의무효 부존재 확인소의 소의 절차 판결의 효의죠. 여기는 제소기한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합병 감소 등기 전 결의무효 확인소 제기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후에는 합병 감자무효소에 흡수돼 버린다. 그죠? 그때 결의무효, 주총의 결의무효예요. 결의무효 확인소를 제기했다가도 합병 감자무효소가 제기되면 흡수된다. 뭐 그 정도고. 이런 데는 제가 재량기각이 없다 그랬죠. 재량기각이 없다. 아까 취소에서는 있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급표입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의 성격으로서 이거 어때요? 우리 필공이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한 판례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공동으로 소송되게 했을 때 이때는 필수 공동소송의 판례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 여기는 특별이해관계에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이해관계인과 의결권 지향 관련되는 겁니다. 두 가지 요건 갖추면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결의가 현재 부당하거나 의결권 행사 시 저지 가능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 주주가 이렇게 취소 변경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도 재량기각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 퇴임이사 관련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선택형으로 문제가 만들어졌으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사는 3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관을 연장할 수 있고 이거는 소규모회사도 똑같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자주 나오는 것은 임기 중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주총의 의미가 자꾸 나오죠? 이건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총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초로 소집된 정기추총회도 아니고요.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한 결상위원 주총회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임기 대표이사 집행위원 그죠? 예, 이사 이사의 주총의 보통 결의로 하는 것은 주총의 전권 사항입니다. 그 이사 선임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사 선임 결의가 있고 피선임자 승낙만 있으면 바로 이사의 자격 취득하는 것이지 임용 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사의 감사는요 법정 권한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선임된 자만이 행사되지 형식적 명목적으로 직함을 부여받은 자는 이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사의 사임이죠. 일방적 의사 표시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사임 의사가 즉각적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의 지위는 일신 전송이고 상속 대상이 아니다. 퇴임이사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퇴임이사 좀 알아둬야 되는데 후임이사 취임일 때까지 권리 의무 유지하고요. 퇴임이사는 별도의 주총 해임 결의 없이도 자격 상실된다. 그렇죠? 만약에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 만료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퇴임이사 전원이 존속하는 것이죠. 알겠죠? 임무 해태를 했다. 퇴임이사가 후임 대표의 선임 절차를 해태했다. 이건 과태료 부과 사항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퇴임이사는 언제 자격 상실될 거냐 문제가 되는데 이 판례가 있습니다. 퇴임이사가 특정 재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유죄 판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그때는 퇴임이사도 바로 자격 상실한다. 만약에 이자가 자격 상실된 퇴임이사가 소집한 주총 결의는 결의 부존재 하자가 된다. 여기까지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최근 판례와 관련되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종림은 보시면 되고 퇴임 등기 기산점은 후임이사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그렇죠? 퇴임부터 기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시이사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이 일시이사 선임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임결이다. 이사의 해임결이다. 그죠? 주총에 특별결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최근에 판례 나왔던 거죠. 다시 말해 퇴임이사도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주총의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해임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라고 봤어요. 왜? 퇴임이사는 원래 이미 퇴임된 것이고 새로운 이사 선임될 때까지만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죠? 해임으로 퇴임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임기를 정한 경우하고 정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거 알아둬야 되는데 임기를 정했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어요. 해임하면 손해배상해야 돼요. 임기가 없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임기를 정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요. 정관 또는 주총의 결의로 임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정관에서 그냥 상법 383조 2항과 동일 이렇게 놨다. 이건 어때요?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정한 취지는 아니에요. 383조 2항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기서 임기를 정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딱 정해야 된다는 걸 말한다. 조문과 갖다 동일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들 보시고 나머지 좀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임 판결이다. 그렇죠? 해임 판결, 이사 해임 판결. 이사가 직무에 관해서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또 주총에서 해임을 부결할 때 그때 3% 소수 주주가 결의 있는 1개월 내에 어때요? 법원에다가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는 임기 중에 이사에 당연히 한정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이사와 관련해서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인데 이게 이제 판례로 잘 좀 이제 판례가 법률을 정립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문제가 많이 되어 있다.
일단 집행정지 사유와 가처분의 문제인데, 일단 이사의 직무집행정지하면 당연히 동시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 사유는 뭐 이사의 선임결이 무효 취소되거나 이사 해임 여소가 제기됐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법원은 당사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요, 신청인은 신청 사유의 당사자가 될 것이고, 피신청인은 당의 이사가 되겠죠. 회사 아니에요. 요거 회사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고 당의 이사를 당사자로 집행정지 신청합니다. 신청이 각하된다. 가처분 신청된 이사가 가처분 전에 사임했어요. 가처분 전에. 그때는 가처분 각하되겠죠. 근데 가처분 신청된 이사가 사임 후에 새로이 주총해서 다시 또 이사로 선임됐다 할 때 어때요? 본원소송 관련 피보전 권리가 없어요. 이것도 각하시켜야 돼요. 알겠죠? 각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된 이사가 사임 후 새롭게 주총해서 이사로 다시 선임됐다. 본안소송 관련 피보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각하시킨다. 이것도. 가처분 시기는 언제냐? 어,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어때요? 본안소송 전이라도 가처분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가처분 기간이 정함이 없으면 가처분 기간은요. 그때는 본안소송 판결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데 가처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종료로 상실되는 것이고요. 이런 절차적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효력입니다. 이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도 미칩니다. 대세효가 있는 거죠. 판례가 이런 게 판례 몇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가처분 있고 직무집행 정지된 이사가 주총에 다시 이사로 선임됐다? 정지된 이사가 안 됩니다. 직무집행 가처분이 다시 취소되지 않는 한 이사 권한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판례가 얘기해 줍니다. 이 가처분 결정은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이사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집행만 정지시키는 거지. 그리고 또 임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임기도 당연히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기간만큼 임기가 연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단지 직무집행의 효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사의 임기 진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무집행 정지 당한 이사가 가처분 취지에 반하지 않은 행위 있다. 이건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알겠죠? 무효고. 그 후에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절대 소급하지 않습니다. 장려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효력입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해임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표가 선임됐죠. 된 경우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이사 선임됐다 하더라도. 새로 선임 대표이사가 선임 결의 적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는 권한이 없어요. 대표 권한 없고요. 신임 대표이사가 가처분을 위반해서 대표 자격으로 한 행위는 제3과 3자 관계에서는 전부 무효입니다. 설령 선의의 거래 상대방도 유효 주장을 못해요. 여기서 이 판례, 효력에 대한 판례들을 쭉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대행자 선임입니다. 선임. 어, 법원은 가처분 사유가 있을 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합니다. 알겠죠? 이때 이사의 직무집행은 정지되죠? 정지된 이사가 퇴임하고 후임이사 선임되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가처분 취소가 없는 한 직무대행자 권한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다음에 회사가 해산됐어요. 그럼 누가 청산이 될까요? 그 직무대행자가 청산의 직무대행자가 된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직무대행자 선임의 취소 없이 신규 청산인의 직무대행자 선임 안 돼요. 그럼 법리를 그냥 좀 판례가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고, 업무 범위입니다.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 가능하고요. 직무대행자는요, 가처분의 명령에 다른 정하니까 법원에 허가 있으면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상무의 범위는 어떤 걸 말하느냐?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판단 판례가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판례 내용을.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능해요. 근데 소송상의 인락이라든지 1심 판결의 항소 취하 이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전부를 가처분 신청자에 위임할 수 있냐? 안 돼요. 근데 조심할 게 판례가 정기주총회 소집은 상무에 속한다 그랬는데 임시총회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런데 다만요. 그 안건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는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 영향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정기주총회 소집도 상무로 보지 않았어요. 알겠죠?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판례가 이렇게 촘촘히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판례 이론으로서 여러분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알아두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권한입니다. 대표이사 권한. 대표이사는 여러분 잘 알아볼 겁니다.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의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자격 됐고요. 그 다음에 수는 제한 없습니다. 전원의 대표 가능하고요. 임기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 이사의 임기 3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로 함께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요. 해임은 임기 여부 정당 사유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쪽에서 이사가 임기했을 때 만약에 정당 사유 없이 해임했을 때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 규정을 준용합니까? 준용 아니고 유치합니까? 안 된다. 안 한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와 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의 권한이 달라요. 그래서 이사회의 경영 판단 등에 따라서도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아시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뭐 사임도 보시고 일시대표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업무집행권 대표이사. 주로 어때요? 이사회나 주총에서 결의한 사항을 하거나 위임받은 사항을 합니다. 직무범위는 세무적인 업무 결정권은 구체적으로 필요하지만 일상 업무 결정권은요. 선임 시에 위임한 것으로 보통 간주해집니다. 판례가. 그 다음에 최근 나온 판례 중에서 회생 개시 신청하고 파산 신청은 뭐다? 대표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무이다. 됐죠?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본다면 소규모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은 직접 어때요? 대표이사가 직접 가능합니다. 알겠죠? 대표 직접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대표권 됐고요. 대표권 제한, 남용. 뭐 요거 선택형으로도 여러분 사례형도 분쟁점 알아두셔야 돼요. 대표권 제한하고 남용은 다른 거죠. 대표권 제한은 정관이나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한할 수 있고요. 선의점자가 대항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는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제3자가 보호되려면 악의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표권 남용 어때요? 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회사 책임지고 상대방의 악의 과실이 있을 때만 회사가 면책된다. 중과실이 아니에요. 과실이에요. 과실. 그 다음에 전단적 대표행위는 법률상 필요한 주총의 결의를 하지 않았다. 그때는 회사와 제3자 모두의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주총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외관을 현출했다. 그럼 그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 그거 조심해야 돼. 알겠죠? 원칙적으로 회사나 제3자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법률상 필요한 주총회를 안 거쳤다. 근데 이 사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 대표인은 우리 판례는 내부 관계에서는 무효라 보고요. 외부 관계에서는 선악을 따집니다. 선일 땐 유효하고 악이 중과실 때는 무효다는 거죠. 알겠죠? 상대방이 악이 중과했으면 무효.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이면 유효하다. 이 사회결이 그걸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현 대표에서 한번 간단히 볼까요?
이것도 외관 전부 신뢰되면 잘 판단하면 돼. 외관 주어진 거. 그 다음에 조문에 가보면 이렇게 됐어요. 실제 대표 권한 없고 사장, 부사장 등 대표 권한의 명칭에 사용한 이사. 이사라고 나와 있죠. 법에는. 그죠? 그리고 선의 제함자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사는요. 예시적 열거로 보고요. 격리 담당 이사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사에 자격 없는 자, 직을 사임한 자도 그대로 유추정되고요. 이사가 자기 명칭을 사용해도 되고요. 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게 무권 대리 대행인데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관을 작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관 부여는 명시 묵시적 허락이 있어야 되죠. 물론 임의로 사용한 데는 안 되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알면서 동조 방치하는 묵시적 승인. 이거 알아둬야 되죠. 주식을 양도한과 동시에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허락한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소집과 개최함이 없는 주총회에서 대표자 선임하고 의사록이 작성돼. 아까 봤잖아요. 의사록이 작성돼 외관이 현출됐어요. 그건 어때요? 의사록 작성되고 외관이 현출됐다는 것은 회사의 규칙 사유가 있다는 거죠. 책임져야 돼요. 단지 명칭 사용 사실을 몰라서 저지하지 못한 점에 과실있더라. 이건 어때요? 책임 안 져요. 알겠죠? 그래서 명의 사용 허가 기관은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나 진정한 대표에서 사용 허락이 필요하고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관 부여할 때 정당한 이사의 결의 정족수 충족도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외관의 신뢰를 가보겠습니다. 선의 경과실 제3자는 표현 대표 성립하겠죠. 악의 중과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있네요. 여기서 제3자의 신뢰 대상, 선의의 대상은 표현 대표이사의 행위, 대표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존재 문제죠. 그죠? 존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무권 대행은요. 표현 대표이사 행위가 대리 대행권이 전부의 문제입니다. 무권 대행은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행위는 우리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할 때 상대방 믿는 거는 제3자 신뢰 뭐예요? 대표권의 범위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사회 결의 없이 전단적 대표 행위 같은 경우는 대표권의 범위가 문제고요. 알겠죠? 여기는 표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어때요? 대표권이 있냐 없냐의 존재 문제. 여기 대표권의 범위의 문제. 범위의 문제.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 악의 중과실 입증진 회사가 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 대표이사에서 적용 범위는 요거 조심해야 돼요. 표현 대표이사 행위를 인정되더라도 다시 대표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그 행위의 이사의 결의가 필요함. 그죠? 필요한 것에 대한 이거 대표권 범위거든요. 첫 번째 대표권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권 범위에 에, 대하여 만약에 상대방의 고의 중대한 과실 때는 회사는 책임 안 져요. 만약에 그러니까 분리를 하시라고요. 만약에 표현 대표에서 인정되면 책임지는 거 맞잖아요. 첫 번째. 근데 표현 대표에서는 정상적인 대표 행위를 보죠. 근데 그 정상적인 대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상대방이 책임질까 문제에 대해서는 어때요? 범위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상대방이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책임 안 져요.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져야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금지 있죠? 이건 뭐, 선택형으로 뭐, 당연히 여러분이 나오기도 했고, 문제화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볼까요?
뭐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뭐 이사 등 주체는 어, 이렇게 제3자의 계산. 여긴 이사 사례형으로 좀 나오죠. 이사, 주요 주주, 이들의 배우자, 그죠? 이사, 주요 주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사, 주요 주주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알겠죠? 그 다음에 이들이 상계자가 50% 이상 주식을 가진 회사나 아니면 그 자회사 알겠죠? 그 자회사. 승인 요건은 우리 판례가 이런 표현을 했죠. 이제는 중요 사실을 소명 이걸 우리가 게시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용 절차가 공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정결이고 이사 3분의 이상 수가 필요하고 주총의 결의는 안 된다. 그죠? 이제 안 된다. 뭐 예외적으로 사전에 주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정관으로 주총에 승인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원칙적으로 주총이 안 돼요. 됐죠? 네, 그렇게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승인 시기가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최근 판례가 정리를 해줬죠. 이 입법 취지를 쭉 얘기해 주시고 미리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승인은 사전 승인이다. 사전 승인이다. 사후 승인 안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사의 사후 승인은 뭐다? 무효다. 무효다. 그리고 정관의 규정 없는 주총의 사전 승인도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됐고요. 연대 책임 됐고 승인 대상은 뭐 쭉 보시면 돼요. 개인용도 회사 약소금이 회사 명의 배서 등등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승인의 예외다. 실질상 이익 충돌 사유가 없는 거 그죠? 성질상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거 괜찮아요. 회사의 개인 채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가 보관 중 회사 돈으로 자기 채권에 변제했다 괜찮아요. 알겠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전에 주주총회 전원 동의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한 채무 부담형이 있었는데 나중에 돈 갚으라니까 이사의 승인 없으면 이를 회피한다? 안 돼요. 신의 지휘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무이자 소비대차 똑같습니다. 그죠? 그 됐다. 그 다음에 의무 효과는 상대적 무효다. 그래서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예요. 그럼 어떨까요? 회사와 제3자 간에는 어때요? 유효입니다. 근데 제3자가 악의 중과실 때는 무효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사 등과 회사 간의 의무 위반에 대한 주장 실익은 회사만이 가능하지 실익이 있는 거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사는요 이해관계 그죠? 제3자는 주장에 실익이 없습니다. 없는 자다. 요거 판례 입장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총주 동의로 면제 가능하고 정관으로 감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사의 책임 가볼까요? 이사의 책임. 우리 이사는 책임, 뭐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책임을 보면 찬성이사의 책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연대 책임지죠. 그리고 이사록에 이한 내용이 없으면 찬성 추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판례 알아두셔야 되죠. 이사에 출석해서 기권의 내용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다. 기권. 지금 기권은 이사의 의사록이 이한 내용이 없는 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이건 찬성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임 면제. 책임 면제 우리 할 때 법률로 면제하는 게 있죠. 그죠? 법률로 면제할 수 있다.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책임 면제 안 되는 거는 자본 충실 책임이라든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면제시켜 줄 수 없죠. 회사가.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 안 돼요. 그 다음에 책임 감면은 요 정관으로 감면하는 거예요. 감면한 건데 이사, 사회이사가 좀 다르죠. 여기는 이사는 1년간 보호수익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 사회이사는 3배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지금 감면 안 되는 건 고의 중과실 손해 발생, 경업 금지, 회사 기회 자산 유용 금지, 이사 등 회사 가는 거 전부 다 안 돼요. 이거는 감면 안 돼. 정관으로 감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책임 해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주총에 재무제표 승인한 다음에 2년 내에 다른 결의 없으면, 그렇죠? 그렇지만 부정행위는 해제 안 된다는 거. 해제 사항은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고 승인 사항에 한정해서만 해제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사가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뭡니까? 불법행위 책임 아니에요. 위임에 근거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죠. 그래서 10년이다. 그리고 이 판례 하나 알아두시면 대표이사의 피용자가 회사 명의 채무부담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법령의 위배에 대해서 무효예요, 무효. 무효면 어떤 것도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이 없죠, 그죠? 회사에 손해 발생한 게 없죠. 그래서 배임죄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그죠? 네,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제3자의 책임은 고의 중과실로 임무했을 때, 그게 요건이 중과실 요건이죠. 중과실 요건. 알겠죠? 중과실 요건이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에게 유임했다. 이건 중과실 임무 혜택로 인정했습니다. 제3자의 범위는요, 뭐 회사 채권자, 기타 이해관, 주주도 포함됩니다. 주주. 알겠죠? 제3자의 범위는 주주로 포함되고요. 직접 손해를 피해자. 그 다음에 공법 강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실 거고, 여기에 이사가 회사에 대해 재산을 횡령했다. 여기는 어때요? 간접 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손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요. 간접 손해는 여기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해서. 책임 부담자는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일반 채권 형태로 봅니다. 그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책임, 인수담보 책임이죠. 신주 발행하고 변경 등기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취소됐을 때는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 간주합니다. 그죠?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이 있고요. 만약 연대에서 주금 납입하고 주금 납입이 되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해요. 근데 이게 납입담보 책임은 없어요. 발기인의 우리 자본 충실 책임에서는 납입담보 책임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납입담보 책임이 없습니다.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없어요. 돈을 안 내게 되면 실권시켜버리기 때문에 납입담보 책임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정도 하고요. 한 번 더 여러분하고 한 30분 더 촬영하면 완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